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오늘 좀 많이 사람 강의를 좀 보시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각 강사분들의 입장이 조금씩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나쁘게 말하면 일관성이 없고, 좋게 말하면 다양한 의견이 좀 소통되는 형태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오늘은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좀 푸코의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주권자, 예외 상태, 생명 정치, 이런 몇 가지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마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으신 분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또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강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사람과 공감의 자문이신 문승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독일에서 공부할 때 2007년이니까 이명박 시절 그 공백기가 있는 거죠. 제가 독일에 있었고 2007년부터 11년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강의에서는 제가 말하자면 그 독일에서 경험했던 경험 공간이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과의 어떤 비교, 한국 사회와 유사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촛불 시위에는 저는 이제 여기에는 없었으니까 나중에 귀국을 해서 이제 여러 책이나 기록을 찾아보고 제가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을 한 것도 아니고 사회학을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장 연구, 그러니까 필드워크라고 해서 사람들 직접 인터뷰를 해서 뭔가 자료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주로 텍스트 아니면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 SNS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떤 언론의 보도, 제가 주위에서 만나면서 얘기 들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로 해서 하나 이제 가설을 하나 세웠고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검증된 건 이제 아닌 부분도 있어요. 아직은 그거를 오늘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원래 박정희와 철학자들로 이 주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때 60년대나 70년대 때 이제 하경 광구나 아니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송두율 교수, 제독 철학자 관계나 아니면 박정희, 박통희 직접 독일에 서독에 방문해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말이나 사건들 이런 그런 부분에서 그 철학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은 강단 철학 해가지고 사람들이 멀게 느끼거나 아니면 인문학, 대중인문학 강좌에서 최진기 그 사람이 이제 잘못 그것 방송에서 그림을 잘못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긴 한데 박정희 시대 전후라고 보면 이제 그때는 상당히 이제 오늘은 일민주의 남우상 그 사람도 이제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아니면 박종웅 아니면 임석진 같은 경우는 해겔 전공자이긴 하지만 최근에 필리버스터에서도 임석진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동백님 사건하고 관련해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좀 고백을 한 거죠. 전향을 한 거죠. 전향. 원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는데 마치 송길 교수처럼 직접 북한에 갔다가 이제 노동당 뭐 이런 간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실제 북한의 어떤 현실을 보고 이제 전향을 하고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동맹님 사건이라고 하는 중에 뭐라 좀 그런 조작에 가까운 그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임석준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그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냐면 이제 침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도 이제 많이 얻게 되고, 특히나 이제 임석준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해겔 전공자라서 제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해겔학회가 특히나 이제 한국에는 뭐 철학 엘리트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은 이제 거의 그게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랑스만 봐도 요새 뭐 프랑스 철학자들 이게 그 사람들이 요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론 자체의 어떤 탁월함보다도 거기에는 이제 철학 엘리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제도화돼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의 바칼로레아에서도 이제 철학 논술 항목이 들어있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거죠. 철학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국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철학자들을 양성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슨 부분이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서 뭐 둘레즈나 푸코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그 좌파 흔히 한국에서 이제 그 좌파들이 많이 참조하는 그런 이론가들이 사실은 국가가 양성을 한.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양성은 국가가 했는데 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급진적인. 그러니까 이게 따져가면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화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단단한 있죠.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는 68 혁명에서 되게 라디컬하고 그러리라고 그냥 미로 짐작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원래 그런 제 고민의 시작은 그래서 박정희와 철학자들, 왜냐면 대비되는 게 히틀러의 철학자들이라는 책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신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히만이라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칸트를 직접 인용을 해요. 칸트의 윤리학, 실천 윤리학. 그러면서 이제 아렌트가 그걸 보고는 되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이게 한국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악이 평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일대처럼 우리 내면에 다 이런 악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칸트를 인용을 뭔가 거창하게 자기의 어떤 합리화일 수도 있고 정당화일 수도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평범성이랑 이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악이랑 뭔가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이름들 그러면서 히틀러의 철학자들이라는 거 하는 책은 이제 거기는 선과 악이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영향을 줬었던 사람들, 뭐 칼 슈미트 같은 헌법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치스의 거의 개관 헌법학자여서 거의 금기 시대거든요. 독일 같은 데서는 거의 히틀러 수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박정희와 철학자들이랑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히틀러와 칼 슈미트의 관계처럼 박정희와 박종호 혹은 박정희와 임석진 이런 관계가 어떤 소유 관계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민주의도 그렇지만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는 지금의 어떤 철학자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직접 실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 기본 이제 그거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롤랜도 LGBT 테러도 그렇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마침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아간배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간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앞에 소개도 해주셨지만 생명정지나 예외 상태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되게 개념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박정희와 철학자들 해서 뭔가 박정희와의 어떤 철학자들과의 관계를 그냥 연대 기순으로 이렇게 서술해가는. 근데 그 사건 최근에 어떤 벌어진 사건들 아니면 더 멀리까지 가면 이제 세월호까지 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생명정치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제 후코가 만든 개념인데, 그리고 이제 예외 상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뭐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시대 전후가 되겠죠. 제1공화국이 만들어진 어떤 이승만 때부터 시작하셨던 최근까지 그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어떤 조건을 이해하는데 혹은 돌아보는데 그게 적합한 어떤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굳이 어려운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사실 되게 오늘은 네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회계약과 체제론 다시 쓰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신문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을 보시면은 칼럼에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후지 닥터 선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기정 그러니까 그 리퍼트 대사 테러한 걸 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내가 김기정이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게 홉스적인 자연 상태, 만인의 투쟁이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한미 관계 속에 있는 폭력에 대한 예감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 최근에는 홍기빈 선생이라고 이제 그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스웨덴에 이름이 생각이 나는 그쪽에 어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뭐 이런 걸 소개를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칼럼 중에 하나가 발전국가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칼럼의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예전 같으면 70년대 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한겨레 21에도 사건 나고서 뭐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사건의 어떤 여파가 예전하고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던 산업화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근대화를 설명하는 게 그 도식이 딱 그거였고 일직선상으로 그러니까 산업화에서 민주화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그래서 이제 박근혜 이제 초기 때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게 폐결 변두법을 가지고 정반 합을 한 거니까
산업화 세대와 이 간에 해당하는 민주화 세대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렇게 직접 해겔 연주법을 인용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도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좀 있었던 거죠. 내세우는 거, 현면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창조 산업 뭐 이런 걸로 바뀌고 뭐 지금은 뭐 이런 권명석 기자가 한겨레에도 썼지만 대통령의 어떤 말, 이 번역기가 필요한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데 거의 희화화된, 그리고 이제 4.16 총선 있고 나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뭐 박근혜 이 정부에 대한 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서문을 좀 다루겠습니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몰락하다시피 한 그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를 하나 더 들면 최근에 장덕진 교수, 그러니까 서울대 사회과 장덕진 교수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87년 체제, 그러니까 체제론이 되게 많잖아요. 87년 체제 아니면 이것의 어떤 대안으로 뭐 2013년 체제, 97년 체제, IMF 뭐 이런 식의 어떤 체제론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기원이나 어떤 시작점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제 조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장덕진 교수가 72년 체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2년에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유신체제, 유신헌법이.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어떤 복지, 그러니까 저복지 형태의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의 기원이 아닐까. 이게 계속되어 왔고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이것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구의역 사건, 그걸 받아가지고 최근에 또 이혼재 한겨레에서 이제 칼럼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구의역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19살, 그러니까 막 이제 사회 진출했는데 이제 하청의 문제.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72년 체제와 97년 체제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97년 체제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IMF 체제이고 어떤 무한 경쟁, 그러니까 무한 경쟁과 그리고 복지는 뭔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런 조합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반성들, 체제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과 체제론 다시 쓰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사회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사실 이 사회계약은 뭐 홉스나 루소 같은 사람들에서 이제 그 사회계약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최초로 형성이 됐는가라는 어떤 중에 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국가가 맨 처음에 뭐 진짜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누구를 어떤 자신들의 권리를 어떤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생존, 왜냐면 이렇게 자연 상태라고 하면 이제 나오지만은 후지다키 선생이 홉스의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대신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해서 그 대표자한테 자신들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한 자연권, 그리고 이 자연권 개념이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인권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시작, 기원이 되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정의론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게 깊은데요. 한국에서 2008년에 샌델의 이제 정의론 열풍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샌델 입장은 이제 공동체주의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의론에 되게 많은 다양한 어떤 입장이 있고 관점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정의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샌델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 자율성을 되게 이제 제1 원칙으로 삼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근데 샌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의 모랄, 도덕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독자들의 반응 중에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유주의에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의라는 것도 가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판을 하면서 무엇이 정의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태광 교수나 여러 사람들 장정일 작가를 해가지고 책이 나왔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떤 그것에 대한 샌델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존 롤스라고 이제 그 정의론 그러니까 한국에도 소개됐고 논술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나온 이 정의론의 맥락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또 흑인이나 여성 이런 민권운동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에서 이제 정의론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영역으로 기존에는 말 그대로 이제 백인 이성애자 그 중산층 뭐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이 말했던 정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전에 더 배제됐던 흑인들 혹은 여성들의 어떤 정의,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맥락에서 이제 사회계약론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정의로 이제 혼합할 때. 왜냐면 이제 이 사회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다시 새 판을 짜는 어떤 방식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 주장은 다들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맨 처음에 이제 사회계약을 맺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태어날 때 얼마나 그러니까 뭐 요새 그 수저계 금론도 있지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음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의 어떤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자는 거죠.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흑수저로 태어나도 그 불평등이 최소로 되는 한에서만 이 불평등을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회 계약을 다시 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는 이게 어떻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그건 그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복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뭐 정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최하층의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복지, 그런 식의 어떤 제도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사회 악 혹은 사회에서 배제된 계층의 어떤 권리 혹은 그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의미에서의 그런 정의, 사회 정의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체제론, 87년 체제론, 뭐 72년 체제, 혹은 뭐 자연 상태를 그러니까 지금이 마치 사회계약이 맺은 상태가 아니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고장 나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자연 상태에 가깝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과 계약을 맺은 국가가 혹은 정부가 아무런 그러니까 그 계약의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의 조건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계약을
일종의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사회계약과 체질을 다시 쓰기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근데 지난달에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사회 이슈가 되고 뭔가 지금도 계속 추모 혹은 그걸 어떻게 정치화할까라고 하는. 근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의 요소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시민이 있거나 주권자가 있고 이제 뭐 시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국가와 시민 사이의 어떤 계약. 그러니까 근데 이 관점에서 그래서 국가가 뭔가 잘 못하면은 불복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내는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 충성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의 어떤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그런 모델인데 그런 부분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관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그 추모 과정 그리고 노동자연대나 여러 연대 운동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 관점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사회계약론의 어떤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될 수가 없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대체될 수 있는 게 생명 정치와 예외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강남역이 주로 이제 거기도 그 강남역에서 이용한 사람이 보통에 오는 거 흔히 얘기하는 여성 비하하는 변장력이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는 교통의 요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거기 노래방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혹은 이제 쪽에서 이제 조현병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안의 문제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그거거든요. 정신병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강제 입원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걸 위헌 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를 환원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거기 추모했던 말 그대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말 그대로 거리에 나온 이 주체들을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씩 이 주체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 때 나왔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에 했던 촛불 시위에 나왔었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이거는 뭐 중간 계급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 경기도 고등학생이 제안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 촛불소녀가 만들어지고 근데 나중에는 운동권이 뭐 배제되기도 하고 뭐 깃발 이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뭐 이걸 중간 계급의 어떤 시위로 그냥 이렇게 환원이 돼버렸다라고 실패했다 촛불 시위의 어떤 실패의 원인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근데 그때도 근데 사실은 그때는 여성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때도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나
그런 분석은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분석이 잘 아니고 오히려 그런 중간 계급이나 어떤 시민 혹은 뭐 인민 뭐 이런 식으로 주체를 호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개혁론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런 국가가 잘못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국회 같은 데서 대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할지 이 문제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는 갈등이 생기고 이게 말고 헤게모니 투쟁이 거기서 벌어지는 건데 그때는 그 이 거리에 나온 여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근데 거의 묻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사실 그때 억압된 게 계속 억압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2015년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파리 테러가 있고 나서 한국에서도 한 중학생과 김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싫어서 그러니까 마치 공산당이 싫어서니까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렸던 게 이제 기사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선언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연장에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그러니까 촛불 시위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렇게 거리에 자발적으로 예전에 늘 있어 왔던 살인 사건인데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인지 이걸 뭐 묻지마 범죄로 부를 것인지 아니면 여성 혐오 범죄 혹은 뭐 여성 대상 폭력의 어떤 사례로 부를 건지 그러니까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살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엄청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말씀드린 것은 그때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촛불 시위까지 봤을 때 그때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했었던 얘기들이 억압되어 있었고 이게 불거져 나온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연대 같은 이제 다 함께 후시인이죠. 그러니까 국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 여성 혐오를 인정을 안 하고 여성 차별은 받아들여도 여성 혐오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남성 프롤레타리아트랑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평을 냈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퀴어 퍼레이드 할 때도 이제 부스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절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연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변명은 이제 그거 중에 노동연대 같은 거죠. 자기들은 계속해서 성소수자나 이런 문제들에서 계속 연대 표시를 해왔었고 그랬는데 왜 자기들 무슨 죄냐 왜 이런 퀴어 퍼레이드에 부스도 거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최근에 올랜도 테러에 대해서도 논평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락만 제대로 하고 나중에는 그게 미제국주의 비판으로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이 노동자 연대라는 단체가 국제 트로츠키주의자고 제국주의, 미제국주의, 파쇼 이런 그런 문법에 길들여져서 단체가 저지른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이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특히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저는 이제 이걸 회로라고 사회계약론적 회로, 회로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단락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저는 보고 이제 이 사회계약문 자체에 대한 어떤 검토, 반성?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 페미니스트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면 뭐 촛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촛불 소녀의 후예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주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저항 주체일 수도 있고, 국가나 어떤 사회 혹은 부정의에 어떤 분노하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 왜 주체가 중요하냐면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필리버스터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의제 자체가 말 그대로 그때 이제 계속 며칠 동안 이제 트위터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이게 국회의원 개개인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후원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대의제라고 하는 국회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필리버스터라는 게, 특히나 이제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안건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책도 바로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이제 대의제, 한국은 이제 특히나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서 직접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촛불 시위 때도 이제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 대통령과 직접 이제 뭔가 소통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매개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맥락에서 저는 봤을 때 생명 정치와 이제 예외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 정치하면 이제 두 번째 나오지만 이게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생명하고 정치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다루지 않는 정치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삶을 다루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 정치의 대표적인 예는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저소득층 10대들이 이제 생리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마치 이 여성의 생리 현상을 되게 아름답고 뭔가 숭고하고 성스러운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나온 걸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말고 이게 생명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신비 혹은 어떤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말 티 없이 맑은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생명과 정치를 결합을 시키니까 생명의 의미도 바뀌고 정치의 의미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생명의 어떤 신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추상화되는 거죠.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출산율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말 그대로 생명 정치에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인구로 추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 정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생명 정치의 사안이 될 문제들이 이상한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황우석 사태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게 상당히 생명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중에 뭐 이데올로기 뭔가 집단의 무의식 문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 그러니까 2015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홍콩에서 한국 여자 2명이 이렇게 격리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메르스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계속하면서 이게 결합돼가지고 이제 메갈리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메르스와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하는 어떤 페미니즘 소설이 결합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정치,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생명 정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 늘 그렇지만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규범 이런 게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도 좌파들은 이제 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성 혐오도 신자유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자유주의라고는 되게 개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능력만 가지고 당신이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블라인드해서 능력 하나만 가지고 되게 중립적으로 능력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제를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연공서열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법고시나 이제 사법고시 폐지하고, 그래서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됐는데도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신자유주의 규범이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완전히 이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간극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정치라는 것도 사실 생명정치로 다뤄질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떤 젠더 이슈, 최근에 그랬죠. 그러니까 젠더 이슈화되는 그런 것도 많았었고, 강남역 살인 사건 특히나 이제 그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 정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 정치라고 하는 어떤 개념 틀, 분석 틀이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생명 정치가 이제 젠더라고 하는 것과 이제 결합이 된 생명 정치죠. 특히 어떤 여성의 생명 혹은 그러니까 여자 어떤 살인을 당하고 그것 자체가 아무런 누가 이제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뭔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기 전에 혹은 언론에서 뭐 그런 이슈 쟁점을 만들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떤 그냥 일반 여성분이 그런 추모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곳이 그냥 정치의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남역 10번 출구.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포스트잇 중에 보면은 나는 우연히 거기에 없어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신촌에서 이런 민우회에서 했던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제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는 어디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일상적인 폭력을 당했다라는 어떤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이 저는 그래서 이 강남 살인 사건이 그러니까 젠더 이슈와 결합된 그러니까 생명 정치가 그러니까 젠더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존에 왜 노동자 옛날 사회진보연대나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계약을 주니까 국가 대 어떤 시민, 그래서 국가가 잘못하면은 저항을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의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더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생명정치 푸코가 얘기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뭐 시기별 푸코 저작
그러니까 푸코가 저는 이제 푸코가 이제 한국에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푸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시기를 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푸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푸코, 후기 푸코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랑 이제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이제 사회당 대통령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거 완전히 그때 70년대 후반부터 유럽이 다 그랬었죠. 유럽이 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전후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거죠. 70년대 때. 그러니까 68 혁명 이후에 완전히 사회가 보수화되는 형태가 되고, 그걸 먼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먼저 경험을 한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거의 한 20년 뒤에 이제 뭐 그 전에 뭐 박정희 시대도 뭐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주장까지도 나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20년 먼저 경험을 했었고, 그때 푸코는 마침 이제 신자유주의 분석을 했었죠. 그 후기 저작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이제 많이 소개되는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기 푸코 이제 전반기의 부분이 뭐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은 안전 영토 인구 혹은 생명 정치의 탄생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생명 정치라고 하는 거를 푸코는 이제 유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제 규율 권력에서 어떤 생명 정치, 그러니까 권력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동을 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유럽을 이제 주제로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특히나 이제 서동진 교수도 그렇지만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나왔을 때 되게 비판을 하면서 인용이 많이 된 게 사실 푸코거든요. 푸코가 이제 나중에는 이런 국가 권력, 이런 통치 혹은 생명 정치 이런 주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 양생수, 뭐 어떤 동성애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혹은 자기 개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말려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한국 사회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자기가 탁월하게 만드는지. 그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도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이게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아르테라고 하는 이제 탁월함,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전 읽기 강자라고 하는 것도 이 맥락이죠. 그러니까 푸코도 참조했던 텍스트들도 다 이제 고대 그리스 이 시기에 각 개인들이, 근데 이때의 개인들도 노예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개인들이라서 시민들만, 그러니까 여성들도 포함이 안 되죠. 이때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자 노예가 아닌 이제 아테네인들이고, 저는 이제 그게 푸코의 어떤, 왜냐면 푸코가 먼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았었고, 그 문제의식에서 자기 연구 방향이 어떤 국가 권력에서 개인의 문제 혹은 어떤 윤리 문제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게 지금 한국 사회가 97년 이후로 잡는다면 이렇게 변해가는 거랑 되게 맞닿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문화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푸코를 거의 경전처럼 이제 그 자기 연구의 어떤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푸코만으로는, 저는 이제 푸코만으로는 설명이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이제 탈북자가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논문이 북한 주민의 왜소함을 푸코의 분석 그 틀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가 했었던 거는 근대 권력인데, 혹은 자유주의 국가. 근데 과연 이제 북한이 그런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에 해당하나라는 이런 그런 어떤 그런 한계도 그 사람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코만 가지고는 그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푸코가 어떤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기준에 그 맞아야만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푸코는 예외 상태가 아니라 이제 정상 상태를 하는 거죠. 국가가 말 그대로 인구 조절을 잘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이렇게 다들 국가 구성원들이 다들 잘 살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 통치 기술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아간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칼 슈미트라고 헌법학자가 얘기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예외 상태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 중 예를 들어서 그 2015년에 파리 테러 터졌을 때 그 프랑스에서 예외 상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출입국이나 비행, 뭐 공항 이런 데서 검열이 뭐 더 강화되고 어떤 외국인들 뭐 이런 이동 자체의 어떤 문제, 그런 어떤 관리가 혹은 그런 게 더 강화되는 거, 통제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외 상태가 선포가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 있었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김한 교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게 역사적인 이제 사례들이죠. 계엄령이든 예외 상태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났을 때 이런 식의 뭐 패트리오트, 그러니까 애국법이라고 하는 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아간베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패러다임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란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9.11 테러 이후나 아니면 파리 테러 이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구조적인, 그러니까 현대 국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뭔가 구조적인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간베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알고 보면은 다 그 나치 시절에 이런 유대인 수용소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뻥 뜨겠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 사람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방법론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이 사람이 그냥 뭐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예외 상태가 뭐 고대 로마법에서도 예외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푸코랑 다른 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푸코는 근대, 그러니까 19세기 유럽 국가에서의 생명 정치를 얘기했는데, 아간베는 전근대에도 그런 권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한국에도 적용이 이게 정말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간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읽혔고, 정말 많이 다양한 식으로 해석이,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이런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요. 뭐 용산 참사했을 때도 우리는 모두 호모사케르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찾은 거 되게 많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2013년에 그 인터뷰를 뭐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은영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참사 터졌을 때 이게 그때 이제 작가들이 그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시도 읽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때 어떤 동기로 뭘 이제 모티베이션 받아서 나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예전에 그 진영 씨 같은 경우도 학생 때는 이제 철거민, 연대투쟁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산 참사의 당사자들은 다 자영업자, 자기 가게가 있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언제든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철거민에 대한 어떤 연대의 차원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맥락이 이제
제가 이제 호모사케르 그 여기는 쓰지 않았었지만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시민인데 언제든 어떤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 안에. 그러니까 한 개체 안에 한 개개인의 어떤 시민 안에 그런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임의적인 게 아니라 그게 근대 국가를 구성한 원리고 그게 법으로, 그러니까 법의 어떤 원리, 작동 원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한 개인을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벌거벗은 생명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개념을 접했던 게 2004년에 그때가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이 됐었고 저는 이 개념을 처음 보고 그때 이제 그런 발표를 할 게 있어서 되게 자료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고 뭐 당시 PD 수첩에서 뭐 이런 성매매 여성들이 그런 섹스 워커들이 이제 뭐 재활해가지고 어떤 그런 단체 그 가서 뭐 미용 기술 배우고 근데 그게 더 이상 못해서 뭐 그냥 나가고 아니면 거리에서 막 시위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침묵 시위에 마스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그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포즈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았었고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아가민이 계선 호모사케르인 거죠. 그 성매매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냐하면 이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법이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그 기존의 법을 더 강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매매 여성은 이제 법으로 호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배제된 걸로 호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아마 군산에선가 그 집창촌이 아예 그 화재로 다 하고 나서 그거를 성매매를 완전 정화 작업처럼 이제 불법.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든 판매자든 다 처벌하는 이런 식. 그래서 이제 반발이 나왔었고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어로 하면 아우스나메 슈탄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우스가 독일어로는 이제 바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아우스랜더인데 이 란트가 이제 컨트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이에요. 외국인인데 여기서도 이제 네오나치들이 시위할 때 이런 말, 그러니까 라우스를 써니까 아우스 나가라는 얘기를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우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매 여성이 특별법으로 호명된 게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뭐 명목이었겠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사회 재활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뭐 기술 배울 수 있는 거랑 뭐 미용 기술이나 아니면 어디 다 이렇게 뭐 거의 수용소처럼 모아놓고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제된 걸로 호명이 되는 거죠. 배제된 걸로 법이라고 하는 것에 호명이 되고 마치 이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가스피 살균제 그 사태 일어나고는 유독정 씨가 그러니까 영국 옥시 본사에 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몸에 새긴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거를 법이 이제 포괄을 하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듯하지만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이제 짓는 거잖아요.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판매하든 구매하든 이걸 불법의 차원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거 위헌 소송이 있었고 이제 합헌이 결정이 나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워커스라고 한 주간지에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얘기를 해요. 예외 상태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남성의 성은 되게 그러니까 여성의 성을 되게 신성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어떤 성노동 이 행위 자체가 되게
뭔가 그 여성의 성의 어떤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금지, 합법, 불법. 사실은 그러니까 이 논쟁도 되게 많죠. 이 모델도 뭐 독일 모델도 있고 뭐 스웨덴 모델도 있고 논쟁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합법, 불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그게 한국의 근대를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이제 앞에가 붙잖아요. 뭐가 압축 근대 혹은 뭐 반동적 근대. 그러니까 왜 아니면은 뭐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서구의 근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 뭔가 국가가 있고 시민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된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거죠. 그러니까 뭐 정근대, 근대 혹은 탈근대가 다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되게 발전주의적인 패러다임 대신에 어떤 예외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전에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시적 것의 동시성을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 초반에 뭐 촛불 주체도 촛불 시위에도 말씀드리고 뭐 강남역 살인 사건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국민이나 혹은 민족 혹은 시민 혹은 인민 뭐 이런 사실 인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북한으로 갔잖아요. 북으로 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진호 그러니까 헌법 초안을 한 사람이 사실 인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싶어 했는데 이미 북한이 써서 되게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서 예를 들어 프랑스 이런 철학사들 오면 뭐 인민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신 정치 주체를 이제 갑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의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걸 오히려 한국의 어떤 주체, 정치 주체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민주의를 한 이유가 일민주의가 사실은 이게 그 자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정치학자 최종훈 교수라고 이제 5월의 사회가 해서 5.18 민주항쟁을 일종의 그 때를 절대 공동체로 이렇게 분석을 한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학자가 이제 최근에 2013년 한국의 정체성 해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일민주의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인의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말 그대로 일본이 준 국가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게 국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혐오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수로로 국민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거라서 그래서 당시에는 뭔가 인종, 뭐 종족 이런 표현도 많이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 대한메일, 그러니까 1908년에 대한메일에서 처음 사용이 돼서 그 맥락에서 일민주의란 거 보통 일민주의 하면 이제 연구가 뭐 후지다키 선생도 있고 서중석 교수도 뭐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민주의는 이데올로기로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직접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중석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민주의가 실현된 어떤 정치, 실제 정치를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뭐 파시즘, 보통 이제 파시즘의 뭐 한국 어떤 파시즘의 어떤 원형이 되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 그러니까 생명정치나 예외 상태라고 했을 때 이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주체라고 하는 혹은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민족,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접근했었을 때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연재를 이제 박정희의 철학자들이라고 연재를 시작한 부분에 이제 첫 파트를 이제 오늘 강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일미주의,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 당시에 일본의 천황제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천황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1930년대도 일본 대규모 전향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전향할 때 전략이 뭐였었냐면 천황만 부정 안 하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그러니까 좌파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한국처럼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황을 찬성한 천황의 존재를 에 대한 찬반으로 가지고 좌우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산당도 있지만은 그런 좌우파를 나누는 그런 기준 자체가 한국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뭐 이건 이제 김한 교수가 작년에도 강연했었던 이제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허구가 이 천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패전하고 나서도 남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일민주의라고 하는 건 천황의 자리가 없잖아요. 천황의 자리가 없는데도 그걸 이제 일민주의는 가족의 연장으로서의 어떤 민족을 그 천황의 자리에 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이제 그 후치다케 선생이 이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일종의 그게 제3세계 해방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도 비판을 해요. 반자본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실 이제 족청계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한 반미이면서 반자본주의.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관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독일하고 비교하면 되게 또 선명해지는 거예요. 독일의 바이마르 시절에 이제 보수혁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조합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혁명 모순, 그러니까 보수가 혁명이라고 하는. 근데 보수혁명에도 이제 민족적 사유주의라고 하는 게 개념 그 조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딱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식, 앵글로색슨식 어떤 영국식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래도 마르크스주의는 또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세운 거는 그러니까 민족적 사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민주의랑 약간 유사한 거죠. 일민주의랑 유사하게 그러니까 독일 정신, 독일성의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중심을 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시 뭐 19세기 말 이제 바이마르 시절 만해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러니까 바이마르 전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되게 경합을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혁명 시기의 어떤 민족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민주의를 단순히 그냥 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독일 혹은 미국 혹은 일본과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 그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일종의 그러니까 제3세계 해방론과 같은. 근데 그게 지금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에티오피아인가 가가지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뭐 수출하고 그런 이념을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마침내 제3세계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미시에서 이제 뭐 박정희 탄신제 100주년에 연극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는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 게 고독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결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슈미트 결단주의의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도
김한 교수가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당시 이제 헌법, 유신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서 그런 독일 헌법 이런 프로이센 이런 그런 걸 참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칼 슈미트가 이제 국내에 소개된 번역이 된 어떤 시점들 보면은 이게 87년 체제 그 당시 때 되게 많이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격변기 때 이 헌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직선적인 시간의 어떤 발전해서 독재자의 딸이라서 어떤 퇴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김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예외 상태. 그러니까 서구 보통 이제 정상 국가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얘기 나오면 정상 국가에 대한 열망, 혹은 뭐 정상 근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상화, 뭐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서구에 예외가 되는 게 한국에서는 완전히 그 현실화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발전적인 그러니까 한국이 낙후돼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예외적이고 더 발전돼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어떤 관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혼자만의 이렇게 가설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간벤의 어떤 개념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박정희 시대를 특히나 이제 예외 상태는 그러니까 생명 정체는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통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잘 조절해서 인구 조절하고 이런 건데, 예외 상태는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의 생명을 어떻게 법과 생명의 관계를 다루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최근에 이제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승만 시기 제1공화국 혹은 그 전후까지도 거슬러 보통 이제 김한 교수도 이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게 박정희 시기에만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생명 정치와 예외 상태를 같이 결합시켜서 봐야지만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 어떤 조건, 현재의 어떤 조건이 되는, 특히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강남역 살인 사건의 어떤 이게 단순히 이게 페미니즘의 차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개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들을 지금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5분 정도 쉬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한 이제 거론됐던 사건들에 대한 자기 의견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워낙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도 워낙 강렬한 논쟁이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각자 의견들이 있으면 좀 같이 그것도 한번 일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5분 정도만 쉬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고요. 좀 이제 저는 좀 들어갔음직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남역 사건이라든가 입장들이 좀 상이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혐오냐, 내지는 뭐 증오냐, 아니면 계급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젠더 문제냐 이거 가지고 논쟁도 좀 많이 붙고 있고 대표적으로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입장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한 사람 우리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너무 슬픔만 하는 거 아니냐.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계속 슬픔만 있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분노에 섞인 어떤 입장도 들어봤고요 저도. 그리고 뭐 이제 좀 그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젠더의 문제로 볼 거냐, 뭐 소수자 입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격적 입장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 그럼 이제 여성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또는 이제 뭐 다른 측면의 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가지의 틀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일까? 뭐 이런 뭐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질문사항이나 뭐 자기 입장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번쩍 들고. 저는 일단 전공은 철학이 전공이고요. 프랑스 철학 쪽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건들이나 트위터의 그 흐름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그 페미니즘 관련한 흐름부터 쭉 계속 트위터를 지켜보고 있고, 선생님 트위터를 좀 보고 그래서 이게 오늘 사실 선생님 그 강연하는 것도 트위터 보고 알아가지고요. 제가 여기 중남민중이 그 회원님들하고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 또 알지만 이제 그거 보고 온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러 온 이유는 일민주의가 궁금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민주의 얘기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일단 그게 좀 부탁된 제안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부터 트위터를 지켜봤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아까 말씀하신 강남역 사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다 많이들 아시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작년 2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되게 예의주시하게 지켜봤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왜냐면 저도 이제 공부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트위터 비슷하게 지켜보고, 이제 매번 어떤 사안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계속 문제제기 하는 걸 지켜보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메갈리안의 그런 등장도 그렇고, 그 소란의 폐지도 그렇고, 이런 모든 흐름들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자고 제안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야. 당연히 누가 제안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러니까 제안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고, 그거를 이렇게 실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굉장히 저는 되게 말 그대로 선구자적인 분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이런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 거는 그동안 있어왔던 그 트위터 내에서의 그런 흐름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성함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김창섭. 김창섭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를 여혐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토론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이제 지켜봤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일민주의 자체도 궁금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강남역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혐 문제 얘기를 많이 언급하신 이유가 아마도 생명정치 예외 상태로 이제 국가의 문제, 지금 현 사회를 바라보려는 본인의 어떤 그 입장 때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남역 사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혐 문제도 단순하게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뭐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폐기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 뭐 이게 젠더 문제다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율민주의는 사실 저도 이제 그 오늘 강의 중점은 그냥 율민주의 연구는 있죠.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도 있고 한데 오늘 중점을 율민주의를 마지막에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이유는 율민주의를 지금 현재 조건에서 율민주의를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래서 안우상 혹은 이승만 불공화국의 어떤 토대가 되고 나중에 안우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교육 헌장할 때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걸 꼭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는 오늘 중점을 뒀던 부분은 율민주의 자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오히려 율민주의를 지금 율민주의만이 아니라 율민주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민족이잖아요. 민족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체성 문제 그 민족 나중에 이제 뭐 국민교육 헌장도 그렇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 개조론 그리고 나중에 뭐 시민 혹은 뭐 인민 여러 가지 주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소비자 이런 것도 특히나 이제 성형 이 문제가 비판을 또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소비자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의견 뭔가 요구하거나 저항하거나 분노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걸 이제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걸 한계라고 얘기하면 사실 하나만 안 하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조건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촛불시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중간계급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사실 그런 뭐 명품도 소비하고 그런 사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명품 이렇게 몸에 걸치고 이렇게 촛불 시하는 걸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조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율민주의를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적을 하신 것처럼 분명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생명정치 예외 상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민주의를 접근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강남역 사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계기가 저한테는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런 부분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게 좀 과잉 해석하는 건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그런데 저도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사회진보연대 같은 경우도 그 맥락이 그러니까 사회진보연대 같은 경우 노동연대와 좀 다르게 비판했던 게 이게 대표적으로 한명숙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미 90년대 여가부 여성가족부라고 하죠. 가족이라는 게 들어갔지만 이것도 문제니까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는 게 가족이라는 것과 같이 묶여서 이제 제도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페미니즘 하면 여성가족부 생각을 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떤 정책들 남녀평등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남녀평등주의로 그러니까 이번에 후시다케 선생이 이제 서평을 누구죠? 아나키즘에 대한 책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겨레 기자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 페미니즘을 남녀평등주의로 번역을 해놨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력을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반발을 갖는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여성가족부를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철도 어느 시간대는 뭐 여성 전용칸 뭐 이런 거 만들고 여성 전용 주차장 뭐 이런 것에 대한 역차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 논쟁이 시발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 이 시험 채용할 때 이제 분가산점제 이게 그 맥락도 사실 그전에는 남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일단 여성의 취업자 수나 적었었고,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1991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남녀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분가산점제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주의 쪽에서 그 유형 소송을 해서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화여대 쪽, 뭐 연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남성들이 특히나 이제 군필자들 남성들이 이제 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남자 페미니스트 그 맥락에서 당시는 사실 그때는 자기들이 남자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되게 재밌게 그 모임이 딸들을 사랑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그거는 이제 자기는 남아 선언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 검사로 해서 이제 아이 낳기 전에 남아 성별 구별을 가능하고 이제 낙태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낳고 나서도 이제 해외로 입양했다가 그래서 무한도전 같은데 갑자기 성상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또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강의 중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이론들이 정의론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사실 그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분백 혹은 이런 그릇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데 페미니즘도 저는 이제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정의론화되고 그러니까 정의의 영역을 넓힌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트위터랑 페북 사이의 어떤 온도차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좌파 쪽이나 진보 쪽에서도 어떤 남녀 차별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혹은 지지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트위터 상에서의 어떤 과도한 그래서 본인을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혐오로 돌려막기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그거 부분 회의적 그러니까 혐오에 대신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러니까 본인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뉴스바움의 개념 뉴스바움이 이제 혐오와 수치심에서 얘기했던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상을 이제 역겨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분노는 어떻게든 대상과 직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의진 선생 같은 경우는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를 의논 시집고도 이제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그 번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제는 그러니까 여성 혐오인데 거기다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로 바뀌고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메갈리안의 미러링 전략, 여혐혐이라고 해요. 사실 이 번역 자체도 정의선배 지적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고 한국에는 이것에 대한 합의가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죠. 이게 헤이트인지 디스라이크인지 그러니까 디스거스트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이게 다 혐오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증오나 다른 식의 얘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전 지금은 누구는 이제 남자 페미니스트는 착한 자본가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다 죄인 남자라면 다 죄인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그거는 정말 이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하다만한 소리다. 개인 그러니까 내가 남자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너도 죄인인데 뭐 이거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떤 이식론적으로 지금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인식 틀이 있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거나 그 중에 지금은 페미니즘이 그걸 주도를 하고 있고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거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이렇게 예외 상태 생명정치 이걸 적용한 이유가 그래야지만 페미니즘을 뭔가 어떤 정치화 혹은 그 강남 살인 사건에 그러니까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 도덕주의적이고 뭐 이건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빠져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 감정적이고 뭐 촛불 시위 때처럼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틀 말고 다른 틀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어떤 지금의 페미니즘 어떤 정의론화되고 그런 성격의 페미니즘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훨씬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식 자체의 어떤 전환 그리고 기존의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저는 그 연재하는 글에서 썼지만 이 사회 계약론적 회로를 자기 스스로 가리키면서 이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이 생기고 뭔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노동자 연대든 어떤 단체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일민주의 얘기를 더 사실 원래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도 강남의 살인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 아간벤을 읽으면서 계속 트위터를 확인하면서 계속 이게 사실 아간벤 학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좌파의 문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랑시엘이랑 같이 수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랑시엘은 말 그대로 되게 사회계약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한번 이제 목에 몫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판을 이렇게 한번 바꾸는 거죠. 재배치를 하고 목 없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아간벤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완전히 다른 맥락의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도 이제 아간벤이 썼지만 비운동권 그러니까 이 사람 운동을 한 경험이 없어요. 68 운동 68년 당시 때 이 사람은 미국 가고 이제 하이데거 강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그랬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 그 사람의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간벤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간벤이 그전에는 김한 교수도 얘기는 하지만 마치 프롤레타리아, 다중 뭐 이런 맥락처럼 아간벤이 뭐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주체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주체를 호명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겨레도 뭐 2014년에 진주녀 해가지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들에서 인문학 강의 들어다니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총선 때 이게 단순히 한겨레도 그 다음날 반성문처럼 자기들이 그런 반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허술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런 어떤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20대 여성 주체들 어떻게든 마치 그 세대론, 88만원 세대 이후의 어떤 맥락에서 뭔가 신세대 혹은 새로운 세대를 호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런 게 계속 이제 총선 때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열정노동 이런
청소년 청년 20대 이제 분노하라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선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어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사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변혁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생기는 거고, 저는 이제 그 관성이 어디에 어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거고, 그렇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그 정점에 있는 게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저는 느끼고,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되게 표준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이걸 격분하지 말고 분노만 해서 이거를 여성 안전의 문제로 법제화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면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름 붙여가지고 뭐 최고원법, 신해철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여성의 안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발전해오고 운동도 그렇죠. 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일민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이제 다른 잡지 연재를 하기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럼 예. 그 일민주의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 유신 때 유신의 기초 사상 아니요, 유신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승만 때 있었는데 유신 때도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기원을, 그러니까 한국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파시즘, 무솔리니. 근데 한국은 파시즘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거 파시즘적이다, 파쇼. 우리 안에 파시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걸 그런 얘기까지 하죠. 오히려 유럽 이런 데랑 달리 아시아 이쪽은 파시즘이 늘 통치 기술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마다 국면마다 사용이 됐다라고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일민주의는 그런 경향의 어떤 기원이 되는 어떤 사상, 이게 이제 그렇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시다키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점에서, 근데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면 거기 이제 낙인을 찍는, 더 이상 뭔가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거기에도 분명 내적인 논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민주의가 그렇게 정교한 이데올로기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그렇고 네. 이제 강의 안내 그 간략한 안내를 볼 때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안내를 보고 계속 제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랄까? 뭐 정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었을 때 뭐 세월호부터 이게 많이 깨달았겠지만 다들, 그러니까 애당초 이 국가 체제가 만들어질 때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뭐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아무리 배웠어도 이게 좀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이제는 그냥 누구 하나 뭐 중산층이든 뭐 서민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을지 나라가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된 게 갑자기 뭐 박근혜 정권이 등장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된 과정이라고 많이들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민주의가 이게 뭐 약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뭐랄까 그런 사회를 가능하게 한 뭐 이런 사상이라고 보시는 건가?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지금 아직도 한국 사회가 그 일민주의라는 그 사상으로 형성된 국가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시려는 뭔가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까 계속 그 박근혜 정권이 테일이라고 이렇게 뭐 볼 것이냐 하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또 뭐 근대 탈근대 그 전에 전근대 뭐 이게 섞여 있는 이런 상황 뭐 근대화의 발전 모델을 다 빼고 생각했을 때 막 그런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하셔가지고 저게 그런 그 부분은 보시려는 사실- 건가 어쩌는 네. 건가 제가 궁금해요. 그건 제가 더 자꾸 이렇게 가설을 더 정교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심정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심정으로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데 지금 말씀을 강하게 안 하시는 건지 왜냐면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 내용이 뭐 선생님 말씀이 뭐 이렇게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약간 약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일민주의 쪽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일민주의. 오늘 뒷부위에 가면 더 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카메라 꺼지고 공식적인 자리라서 강하게 못하시는 게. 카메라 꺼봐. 다른 분 질문 좀 받겠습니다. 다른 분은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다른 분 말씀을 안 하셔서. 다른 분도 질문 좀 하시죠. 계속 저희 일민주의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그 역작으로 봤을 때 저도 사실 거기에 박힌 사진 좀 어필하는 면이 많지 않습니다. 놀라게 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분의 얼굴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찍혀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도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좀 약간 비껴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예, 역점을 넣는 거고요.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비껴가시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그 논의 주제로 한번 저희가 이제 후지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인민주의에 대한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인민주의와 좀 다른 면도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시대성과 동시대성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수지다케시 선생이 정확하게 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해방 전부터 뭐 태동돼 왔었죠. 사람을 보면 뭐 이범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동돼 왔던 그 과정은 있지만 일민주의를 지켜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그 식민지 때부터 지금까지 외국분이 진주 안 한 시기에 어떤 사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본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민족주의와 그 반자본주의적인 그 반미까지도 가능했던 그 스펙트럼을 이제 한국의 어떤 초창기에 이제 가능했던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서도 나타났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 반목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봤던 거고요. 책선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 파시즘과 제3세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수지다케시 논문이 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그 책을 파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걸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사주시면 될 거예요. 저기 뭐야. 제가 질문을 좀 듣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여성환경연대에서 오신 그 실무자 및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한번 의견이나 질문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쓱 들어서 한번 질문을 두 분 중에 한 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무자요? 저 대표인데요. 실무자 아니면 난 실무자는 실수가 아닌데 아니지. 그냥 프로젝트 담당자. 아까 얘기했잖아. 시대성과 동시대성. 젊은 됐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지명질이구나. 저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의 정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는 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에코페미니즘을 지향해요.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페미니즘이 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차별을 종식시키거나 줄인 나가는 것이 이제 젠더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여성 운동이었다면, 에코페미니즘은 사실은 단순히 그 성불평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좀 더 포괄적인 삶의 조건들, 뭐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제3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포괄한다고 보고, 사실은 이 지금 전 지구적인 체계가 여성과 제3세계의 착취 없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기반 하에서 이제 그런 연관성, 관계성들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강남역 사건을 보면서 오늘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페미니즘을 관통하지 않고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진짜 세월호 이후의 정치적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혹시 예전에 우리는 왜 촛불을 껐습니까? 2008년도 그 촛불 이후에 주체는 또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 촛불 소녀가 지금 강남역 여성이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지금 여성운동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 제도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우스 예외 상태, 저는 저소득층 문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저소득층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호명한 그 순간부터 이 빈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기 어려운 낙인이라는 형태로 됐는데, 모든 제도화가, 특히 여성운동 자체가 오히려 여성운동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갔다는 것에 지금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오늘의 이제 진짜 성평등한 어떤 사회를 기여했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단순히 젠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주체의 문제, 그리고 이런 다른 관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주체로 다룰 것인가, 이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생명정치나 인민주의는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인민주의를 다시 지금 호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지만, 네, 오늘 그래도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없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질문할 게 없었지만 그냥 주저리 그냥 그 뭐지, 이거 당연히야 상관없는 건데 선생님 시민단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궁금해요. 너 무슨 속인데? 연구하시니까. 여기 선생님 성격도 그거 하시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강연을 할 때 강사분들 항상 부탁을 해요. 디프리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시라. 왜 그러냐면 한 2시간 내에 짧은 강연과 질의응답 가지고 소통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디프리까지 가야 소통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참그 산만하네. 그래서 좀 디프리를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강연 중에 호명됐던 학자들의 반이 저희 자문위원이에요. 아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 고민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중간 이렇게 여러 가지 호명되는 주체들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주체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동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없었어야 될 촛불 집회라고 표현하면서 일정하게 이제 그 주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정치적 주체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각종 다기한 3,000개의 단체가 모였으나 대표성은 없다라든가 뭐 이런 고민들이 그 각각의 다른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중층적인 어떤 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그 잣대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각종 다기한
그 논쟁들은 벌어지는데 제 고민은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가장 차별받는 사람이 사회를 바꿀 때만이 자신의 처지가 개선될 텐데 대체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그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수자로서 우리가 남고자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역시 너는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는 어떤 선이 좀 그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뒷부리에 가서 우리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아, 여기서 차별하는 사람들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 제발 나 좀 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자리는 고생해주신 유승표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